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뱃쌤입니다. 자, 오늘은 3-4회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풀어볼 부분은 실기 문제, 기본관어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6번 보시면 무균술에는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이 있다. 다음 중 내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옳은 거 내과적 무균술을 물어보네요. 자, 우리 그 무균술에는 내과적이 있죠. 내과적은 균을 감소시키거나 전파가 되지 않게, 감염이 되지 않게 주의를 하는 방법. 자, 외과적 무균술은 모든 균을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절대균이 침습하면 안 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은 거의 우리 몸을 뚫고 집어넣는 것들, 침습적인 거는 다 외과적 무균술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균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가 들어가면 준비 과정 시부터 주사 놓을 때까지 외과적 무균술을 지키는 거예요. 균이 하나도 침범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피하 주사, 정맥 주사, 근육 주사 다 똑같아요. 근데 경구투약은 뭔가요? 내과적 무균술이죠. 침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흉곽배액관을 교환하는 거. 자,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배액관을 이제 환자가 갖고 있는 거죠. 환자 피부를 뚫고 안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교환한대요. 이 배액관을 빼고 다시 침습적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균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외과적 무균술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배액관을 비우기라고 나오면 이때는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이게 배액관 이제 해모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비울 때 여기에 있는 농이나 혈액을 내가 잘못 만져가지고 내가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이죠. 그거는. 자, 제가 배액관 비우는 거를 그냥 사진으로 좀 첨가를 해봤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이용하니까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보통은 이렇게 환자 수술 부위나 아니면 뭐 시술 부위 같은데 이제 배액관을 삭관을 해서 이 안에 농이나 분비물 같은 게 고여 있지 않게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배액관이죠. 자, 이 배액관을 보시면요,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요. 평소에는 잠금 장치를 열어놔야죠. 왜? 배액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배액관을 비울 때는요, 열고서 비우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래서 잠궈요. 잠근 다음에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비워요. 그리고 뚜껑을 그냥 닫기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쭈그러뜨렸죠? 이게 뭘 하냐면 공기를 빼내주는 거예요. 공기를 빼내줘야지 이 안에 있는 게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모박을 이렇게 비우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3번 드레싱과 관련된 건 무조건 외과적이에요. 왜? 균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돈요관 삽입, 우리 점막에 삽입하는 거는 보통은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비위관을 삭관한다든지 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과적 무균술인데 단 소변줄 끼우는 거, 유치도뇨관, 단순도뇨관 삽입은 외과적 무균술이다. 왜 그러냐? 우리 병원 감염에서 30% 이상이 비뇨기계 감염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 균이 침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행성 감염으로 인해서 신장의 손상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절대 균이 들어가면 안 되는 외과적 무균술을 통해서 도뇨관을 삽입하는 거다. 자, 비위관 삽관이 정답이 되겠네요. 점막에 닿는 것들, 뭐 관장을 한다거나 장루를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격리, 역격리 이런 것들이 내과적 무균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77번 일반격리 환자의 병실 환경으로 옳은 거 우리 일반격리를 표준격리라고 하죠. 격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표준격리인 일반격리 그리고 보호격리인 역격리. 감염병 환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 뭐 환자나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게 보호자나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게 일반격리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게 역격리, 보호적 격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결핵 환자는 양압이 아니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음압 병실을 유지해서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자, 2번 결핵 환자 병실 창문 그래서 열어서 환기시키면 안 돼요. 예, 공기순환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없애야 되고. 자, 3번 일회용품만 사용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일회용품인 경우에는 이중 포장하라고 했지요. 자, 4번 일반 격리를 하는 목적은 감염병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죠. 예, 감염병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환자나 아니 환자의 가족이나 아니면 방문객,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왜? 감염병 환자한테서 가족이나 방문객 의료진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죠. 자, 5번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은 다시 덮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뚜껑을 다시 덮어야 되면 뭘 사용한다? 한송기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78번 객당 검사물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객당이 뭐예요? 가래죠. 1번 보시면 가래를 뱉기 전 입안을 물로 한번 씻어내도록 하나요?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객당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기도 분비물에 그쪽에 원인균을 찾기 위한 거죠. 근데 환자분들한테 가래를 뱉어내려고 하면 대부분 뭘 뱉어내냐면 침을 뱉어내요. 가래가 아닌. 우리 입안에도 세균들이 많겠죠. 그러면 정확한 원인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당을 뱉어내기 전에 입안을 한번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침이 아닌 가래를 뱉도록 해야 되겠죠. 자, 2번 객단 배양 검사 시 균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입으로 뱉어낸다? 아니지요. 입으로 뱉지 말고 특히 배양자가 들어가면 뭘 보는 검사라고요? 원인균을 찾는 검사이기 때문에 무균적으로 균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멸균 시험관에 채취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입으로 뱉어내면 안 되고 흡인을 해야죠. 흡인을 해서 가래를 뽑아내도록 해야죠. 자, 3번 저녁에 자기 전 받아야 농축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하다. 아니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기침을 해서 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왜냐면 농축돼 있으니까 밤새. 자, 4번 침과 섞인 가래를 뱉어내도록 한다. 아니죠. 침이 아닌 가래만 뱉어내도록 하고요. 5번 객담 채취 후 운반 지연 시 실온 보관한다. 안 되죠. 모든 검사 채취물은요. 즉시 검사물을 보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연되면 보통 냉장 보관이죠. 실온 보관하는 거 딱 두 가지 있었죠. 아메바 검사와 대변 검사에서 아메바 검사 그리고 요추천자에 79번 다음 중 MR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때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험이 나왔었냐면요. 그 실제 병원에서 MRI 기계를 찍다가 그 포터블 산소통이 있어요. 포터블은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거를 이제 포터블이라고 하잖아요. 포터블 산소통을 MRI실 안쪽에 가지고 들어간 거죠. 환자가 이제 숨쉬기 힘들다고 해서. 근데 MRI가 자기장이 엄청 세요.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금속을. 근데 MRI 기계를 작동시키자마자 그 산소통이 MRI 통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환자가 압사돼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중 MR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몸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물 모두 제거해야 돼요. 이것도 금속이 들어있을까 의심되는 거 그냥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 2번 임산부는 머리핀을 제거하도록 한다. 맞나요? 임산부는요. 아직 MRI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지 않아요. 특히 그 3개월 이내에는 신경계나 장기가 다 형성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임산부한테 권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3번 검사 시 10분마다 자세를 바꿔야 될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보통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때 절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주의사항이다. 자, 4번 고주파를 이용한 단층 촬영이래요. 단층은 그 한 부분만 찍는 거예요. 측면 부위만. 이거는 CT죠. MRI는요,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기장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여요. 그 통이. 그러면서 측면, 사선, 뭐 횡축, 뭐 가로축, 세로축 다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5번 신용카드 틀니 보청기 다 빼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자, 80번 보시면 편마비 환자 통목욕 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에 보시면 이동 시 마비가 없는 쪽을 지지하며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편마비 환자가요. 여기 2번부터 볼까요?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요. 어느 쪽부터 움직여야 될까요? 건강한 쪽.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왜 건강한 쪽부터 움직이냐면 환자가 힘을 줘서 디딜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쪽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부분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마비가 없는 쪽이 아니라 마비가 있는 쪽을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지지가 안 돼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3번. 목욕 후 남은 비눗물 바닥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워야 되고요. 편마비 환자는 되도록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혀서 안정감을 주도록 하고 자, 5번 환자를 일어서게 해서 옷을 입히면 안 되죠. 앉거나 누워서 옷을 입혀야 낙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81번 구강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특수구강 대상자로 옳은 거 우리가 그 구강간호가 일반 구강간호와 특수구강간호가 있죠. 근데 보통 시험에 나오면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특수구강간호 대상자 그리고 특수구강간호에 대해서 많이 나오겠죠. 왜? 우리가 해줄게, 도와줄게 많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특수구강 대상자는요, 입으로 뭔가를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자, 1번 보시면 아는 거예요. 산소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입안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특히 마스크를 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더 주의를 요하죠. 입안이 우리가 입으로 섭취를 하지 못하면요. 점액 분비가 감소돼서 입안에 있는 점막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건조해져요. 그러면 염증이 발생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특수구강간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특히 탈수, 무의식, 금식하는 환자. 그러니까 점막이 건조해져가지고 염증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특수구강간호 대상자예요. 자, 그리고 비위관. 비위관도 위로 음식물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콧줄로 위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해져 있죠. 기관내사 비환자도 그렇고. 그리고 마비가 들어가는 환자 다 들어가요. 제가 실습을 했었는데 편마비 환자는 식사를 하던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비 있는 환자는 감각이 떨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특수구강간호 대상자로 들어가요. 안면마비, 편마비, 사지마비 다 들어가는 거죠. 자, 5번. 의치 사용 환자는 의치간호 대상이 되겠죠. 정신질환자는 일반 구강간호 대상이에요. 일반 구강간호.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2번 보시면 위관 영양 시 위관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위관을 깨울 때 비위관이라고 해가지고 콧구멍을 통해서 많이 집어넣죠. 그러면 이 위관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음식물을 줘야 돼요. 아니면 위관이 기도를 잘못 넘어가서 폐로 음식물이 흡인되면 큰일 나니까.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광끝을 물에 넣었더니 물방울이 생긴대요. 물방울이 생긴다는 건 기포가 형성이 된 건데 공기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예요? 폐로 잘못 들어간 거다. 자, 2번. 공기를 넣고 검상돌기 끝부분에 청진기를 대고 들으니 공기의 흐름이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책에는 콸콸로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들었을 때는 약간
꼬록꼬록꼬록 그 소리가 들려요.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위관의 주사기를 연결해 흡인하니 공기가 나온대요. 위에는요, 공기가 없지요. 어디에 있어요? 폐나 기도로 지금 잘못 습관된 거예요. 우리가 위에는 감압 상태죠. 그 공기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4번. 위 영양액을 흡인해서 내용물이 나오면 버려야 되나요? 아유 더러워 버리나요? 안 되죠. 위액에는요. 우리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다시 주입을 해야 되죠. 자, 5번. 물이나 위관 영액을 주입해 확인한다. 절대 안 되죠. 위관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음식물이나 물을 주는 거지. 물이나 영양액을 주입하다가 이게 만약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기도로 삽관돼 있다, 폐로 삽관돼 있다 어떻게 돼요? 폐렴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질식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3번. 성인의 청정관장 시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관장통에 넣기는 관장액이 잘 들어가도록 최대한 눕힌다 아니에요. 몇 cm예요? 40에서 60cm 높이에 넣어요. 우리 그 앞에서 위관 영양이 나왔었잖아요. 위관 영양액을 삽입할 때 높이는 몇 cm예요? 30에서 50cm죠. 자, 우리가 이제 관장액의 높이를 너무 높이 들면 안 되는 게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들어가요. 자, 그러다 보면 직장에 엄청 큰 압력을 주겠죠. 그래서 너무 높이면 안 된다. 자, 2번. 관장 후 변이가 있으면 즉시 배변하게 하나요? 아니죠. 즉시 배변하게 하면 이 용액만 나와요. 그래서 몇 분 참았다가 봐요. 5분에서 15분 참았다가 배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자, 지금 용액 넣었으니까 배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놓으면 용액만 나오니까 5분에서 15분 정도 참았다 놓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5분만 참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보통 10분에서 15분 참았다가 보세요. 그러면 10분을 참으세요. 그래서 5분에서 15분, 10분에서 15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3번. 관장용액의 온도는 40.5에서 43도죠. 3번이 정답이네요. 저희 저번에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물의 온도가 나왔었잖아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반복하는 반복학습 방법밖에 없어요. 좌용물과 관장용액의 온도가 똑같았죠. 몇 도였죠? 40에서 43도. 자, 그리고 침상 목욕물. 물을 받아놓고 환자를 침상 위에서 닦아주는 거죠. 이게 43에서 46도. 통목욕이 이 사이였어요. 42에서 44도. 그리고 더운 물 주머니. 가장 높았죠? 46에서 52도였죠. 자, 관장액 주입 보유 시간 몇 분이라고요? 5분에서 15분이라고요. 자, 관장 시 체인은 뭔가요? 좌측 심스위죠. 심스위는 아래쪽 그 옆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앞으로 떨어질 듯한 체위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밑에 깔리는 쪽 다리는 쭉 펴도 되고 약간 구부려도 되는데 위쪽 다리가 포인트예요. 최대한 배꼽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S상결자. 여기 보시면 이제 찌꺼기가 계속 대장을 통해서 내려와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배꼽 쪽으로 위에 있는 다리를 최대한 끌어당기다 보면 이 부분이 약간 펴지거든요. 그래서 용액이 잘 들어가요. 관장을 할 때. 그리고 좌측 심수위가요. 우리 이 장이 어느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냐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좌측 심수위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환자가 왼쪽으로 못 누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오른쪽으로 눕히시고 심스위를 취해 주셔도 되죠. 84번. 여자 환자에게 유치도뇨관 삽입 시 간호로 옳은 거 1번. 우리 앞에서 배웠죠.
돈요관 삽입은 내과적이 아니라 외과적 무균술이다. 균이 하나도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자, 2번. 여자 카테터는 6에서 7프렌치, 지금 유치도뇨관이잖아요. 유치도뇨관은 오랫동안 끼우고 오랜 시간 동안 끼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좀 커요. 예, 이거는 단순도뇨관 크기죠. 예. 그래서 단순도뇨관이 6에서 7프렌치, 남자는 7에서 8프렌치죠. 단순도뇨관이. 그리고 유치도뇨관이 여자는 14에서 16프렌치, 남자는 좀 커야 돼요. 16에서 20프렌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다들 이렇게 뭘 숫자를 외우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 외울 때 그냥 단순도뇨관은 그냥 남자든 여자든 7프렌치, 유치도뇨관은 남자든 여자든 16프렌치로 외우라고 해요. 실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끼워요. 자, 3번에 보시면 도뇨관 삽입 시 복부에 힘을 주면 안 돼요. 복압이 가해지면 소변줄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몸으로 삽입할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삽입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환자한테 아 하고 있으라고 해요.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자 지금 소변줄이 들어가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아 하세요 하면 환자분들이 소리는 안 내고 입만 벌리고 있어요. 입만 벌린다고 이완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소리를 내야죠. 4번 앙화의 체위를 취하도록 한다. 남성일 때 앙화의로 해가지고 소변줄을 끼우는 거고요. 여성은 어떤 체위인가요? 여자는 배횡화이죠. 이거는 남자고요. 자, 소독숨으로 요도에서 항문 쪽. 이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말을 바꿔서 내죠. 치골에서 항문 쪽. 위에서 아래. 그리고 대음순, 소음순, 요도순으로 닦는 거지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5번 보시면 복통으로 소하는 환자 복부검진 시 체위로 오른 거 복부검진 시 체위예요. 이거 사진 제가 올려놔가지고 헷갈리셨나요? 복부검진 시에는 배횡왕이죠. 그래서 복부검사, 뭐 질검사, 아니면 여자의 인공도뇨, 뭐 회음연료법. 자, 심스위는 제가 이거 설명을 하려고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심스위와 측이가 그림으로 나오면 헷갈려 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심스위예요. 이게 심스위고 이게 측이죠.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옆으로 돌아눕는 건 똑같잖아요. 얘 똑같아요. 팔의 위치를 보세요. 밑으로 깔리는 쪽 팔은 심스위는 뒤로 빼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워 있는데 팔이 뒤로 빠져 있다 심수이고요. 손이 팔이 앞으로 다 나와 있다. 이게 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스이는 다른 말로 측, 와, 위라고 해요. 옆으로 돌았는데 와, 떨어질 와예요. 앞으로 떨어질 듯한 앞으로 약간 숙인 체위가 심스인 거죠. 그래서 이쪽 다리는 밑에 깔리는 쪽 다리는 쭉 펴도 되고 약간 구부려도 되는데 이 위에 다리를 충분히 배꼽 쪽으로 당겨주는 체위가 더 심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렌델링버그 체위는 쇼크시 체위죠. 하지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모아주기 위한 체위. 그래서 쇼크가 생겼을 때 취하는 체위다. 파울러스 체위는 반자이라고 해서 호흡곤란 환자 아니면 뭐 자궁의 오르나 질분비물 촉진을 위해서 취해주는 체위라고 보시면 돼요. 86번 능동적 관절 운동에서 어깨 관절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는 직접 해보세요. 신전이 뭐예요? 어깨 관절에서. 신전은요, 팔을 위로 쭉 뻗어보세요. 차렷 자세에서 앞으로 해서 쭉 뻗어보세요. 그래서 팔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굴곡이에요? 신전이에요? 이걸 헷갈려 하세요. 팔을 위로 올렸는데 이게 굴곡인지 신전인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전은 원래 상태로 편 상태예요.
우리가 팔을 위로 쭉 뻗은 상태로 다니진 않잖아요. 우리 어떻게 돼? 차렷 자세로 있죠? 차렷 자세가 신전이에요. 원래 상태로 편 상태. 그리고 위로 올린 자세가 그러면 굴곡이 되겠죠. 그래서 굴곡과 신전 다 할 수 있죠. 외전은 뭐예요? 팔을 우리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멀어지게 하는 운동이 외전이에요. 반대로 내전은 팔을 중앙에 가까이 가져오는 게 내전이죠. 자, 회내와 회는 어깨 운동인가요? 아니에요. 4번이 정답이에요. 회내와 회외는 어디 운동이냐? 전완 부위라고도 나오고요. 팔꿈치 운동이라고도 나와요. 자,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회외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방문 손잡이를 열어서 나갈 때 운동하는 게 회내냐 회외냐 회외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외나가 생각하라고 했죠. 방문을 돌리고 나갈 때 외. 그래서 회외 운동이다. 이 부분은 전완과 팔꿈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외외전이 뭔가요? 최근에 그림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외외전은 팔꿈치를 직각이 되게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 바닥을 향하게 한 손끝을 위로 올리는 게 외회전이에요. 반대로 내회전은 손끝이 위로 올라와 있죠. 그 상태에서 손끝을 아래로 내리는 게 내회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87번 보시면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상 밖으로 일으켜 세울 때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에 보시면 환자의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무릎보다 발끝을 안쪽으로 옮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힘을 줘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심이 가시면 한번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한 상태에서 일어나 보려고 하세요. 엄청 힘들어요. 당연히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당연히 무릎보다 발끝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일어나요. 숙이면서 상체를 숙이면서. 자, 그럼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냐? 환자분들은 뇌를 다쳤기 때문에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일어설 때 무릎보다 발끝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상체를 숙이면서 일어나지만 이거 자체가 반사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요. 맞아요.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앞쪽에 대고 지지해준다. 아니죠. 우리는 환자는 건강한 지금 이쪽이 편마비예요. 이 환자가 건강한 쪽으로 지지를 하고 디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마비된 쪽. 어느 쪽이에요? 지금 오른쪽 다리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이 오른쪽 다리를 지지를 해줬죠. 앞에서. 자, 3번에 보시면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 지지해주고 환자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일으켜가 아니라 일으켜죠.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왜 상체를 이렇게 숙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때요. 똑바로 직각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숙이면서 일어나면서 피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자, 4번. 환자가 선자세를 취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줘요. 왜? 흔들리기 때문에. 자, 5번. 간호조무사는 환자를 지지할 때 자세를 낮추어야 할 경우 허리를 구부리도록 한다. 답이 두 개가 됐네요. 자꾸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틀린 답을 많이 넣죠? 그래서 허리를 구부린다 하면 다 틀리죠. 우리가 자세를 낮출 때는 이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굽혔어요?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두 개가 됐네요. 88번 보시면
목발 보행의 원칙으로 옳은 거 1번 목발은 발끝에서 앞옆 10cm, 10cm가 아니라 15, 15cm 지점에 놓는 거죠. 지팡이도 똑같아요. 지팡이도 지팡이를 발끝 앞옆 15, 15cm 지점에 놓도록 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목발의 높이는 겨드랑이에 맞도록 길이를 맞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겨드랑이에 꼭 맞으면 목발이 겨드랑이를 계속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 계속 자극이 되면 신경이 손상돼서 근력이 또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꼭 맞지 않도록 손가락 두세 마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길이를 맞추고요. 자, 3번 애과 겨드랑이가 아닌 손목이나 팔목, 손팔로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손바닥에 몸무게를 지탱하도록 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보통 근데 어디에 많이 지탱해요? 겨드랑이에 지탱을 하죠. 그러면 신경이 손상돼요. 자, 4번 팔은 팔꿈치를 15도가 아니에요. 30도죠. 목발이든 지팡이든 보행기든 팔꿈치는 30도 정도 구부려진 상태로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해요. 자, 5번 보행법은 상지의 능력이 아니라 하지 능력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지 능력이 뭘 말하는 거예요? 손이나 팔이나 손바닥에 힘을 주는 건데 이 상지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제가 다음 문제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또 하나 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목발보행법은 하지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 목발은 보행법이 뭐가 있죠? 2점 보행이 있고요. 3점 보행법이 있고 4점 보행법이 있어요. 목발. 보행법이죠. 자, 2점 보행은 언제 사용하냐? 양쪽 하지에 체중 부하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리로 설 수 있고 그리고 균형도 잘 잡을 때. 3점 보행법은요. 한쪽 하지만 약할 때. 한쪽은 건강하고 한쪽은 약할 때, 불편할 때. 4점 보행은 양쪽 하지에 체중 부하가 다 가능해요. 뭐랑 똑같아요? 2점 보행이랑 똑같죠? 근데 2점 보행과 4점 보행의 차이점이 뭐냐? 균형이 안 잡혔을 때 4점 보행인 거예요. 그래서 2점 보행은 뭐예요? 내가 오른쪽 목발이 먼저 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른쪽 목발과 반대쪽 다리 나가고 그리고 왼쪽 목발과 반대쪽 다리 같이 나가는 게 2점 보행이에요. 자, 3점 보행은 목발과 약한 다리가 같이 나가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 나가요. 그리고 목발과 약한 다리로 3점 보행이 끝나는 거다. 자, 4점 보행은 균형이 안 잡히기 때문에 가장 느린 보행법이에요. 그래서 목발 나가고 반대쪽 다리 나가고 목발 나가고 반대쪽 다리 나가는 거가 4점 보행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발은요, 하지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89번의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림 문제로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책에 있는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잘 보세요. 우리 그 목발은 점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발을 이용한 평지 걷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2점 보행법은 오른쪽 목발과 왼발. 오른쪽이죠. 오른쪽 목발과 왼발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왼쪽 목발과 오른발이 나가는 거죠. 이게 2점 보행이다. 그래서 맞아요. 자, 3점 보행은 양 목발과 약한 하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나가고 왼쪽, 오른쪽 다리라고 할까요? 왼쪽 다리 나갔으면 이제 건강한 다리가 오른쪽이 되겠죠. 그리고 양쪽 목발과 다시 약한 다리로 끝나는 게 3점 보행법이다. 자, 4점 보행법은 자, 왼쪽 목발 나갔어요. 그리고 오른발 나가요. 반대쪽 다리.
그리고 오른쪽 목발 나갔어요. 그리고 반대쪽 다리, 왼발이 나가는 게 사점보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번 다 맞았네요. 자, 4번. 그러면 사점보행법에서 어느 쪽 목발이 먼저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본인 편한 대로 그냥 먼저 나가면 돼요. 자, 2점보행은 양쪽 하지가 어느 정도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며 양쪽 하지 체중 부하 다 가능하고 그리고 균형 유지도 가능할 경우 사용하는 보행법이다. 맞지요? 그래서 2점 보행이 굉장히 빨라요. 자, 4점 보행은 한쪽 하지가 약해서 체중 부하를 할 수 없고 다른 한쪽 하지는 튼튼해 전체 체중 유지가 가능할 때 사용하는 보행법이다. 이게 3점 보행법이죠. 한쪽 하지가 약한 경우에는 3점 보행법을 이용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90번 보시면 보행 중 환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때 가장 우선적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환자가 어지럽다는 거는 쓰러질 수 있다는 건데 즉시 쉬게 해야 되겠죠. 늑시가 아니라 즉시네요. 4번이 정답이지요.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환자분들이 침상에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면요.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발생을 해요. 기립성 저혈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체위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계속 누워 있을 때는요.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뭐 중력을 거스를 필요 없이 이렇게 잘 가겠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심장의 혈액량이 부족해져서 저혈압 증상처럼 핑 도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게 기립했을 때 나타난다 해서 기립성 저혈압, 체위를 변경시켰을 때 혈압이 떨어진다 해서 체위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일어나서 걷지 말고 일어나야 될 경우에는 침상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는 즉시 의자에 앉아서 쉬게 해야 되겠죠. 91번 보시면 비강 캐뉼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비강 캐뉼라는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잘 푸롱이라고 해서 콧구멍에 여기를 끼우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 아니죠. 산소 유량계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강 캐뉼라를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요. 환자분한테 적용을 했을 때 환자분이 말하고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쉽게 적용이 가능해서 실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소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소요법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죠. 자, 1번에 보시면 제멸균에서 재사용해도 되나요? 안 돼요. 제멸균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뀌었죠. 내용이. 자, 2번 산소를 투여할 때 증류수병에 물방울이 생기면 정상인가요? 2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연결을 해주기 전에 의사가 처방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산소 유량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여기에 숫자가 써 있죠? 1, 2, 3 3리터 주세요라고 분당 3리터 주세요라고 처방을 내면요. 이거를 돌려요. 돌리면 이 볼이 여기로 떠요. 그러면 이 라인에 딱 가운데에 볼이 오도록 맞춰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떴다는 거는 산소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숨을 쉴 때요. 우리가 평소에 숨을 쉴 때도 그냥 산소 공기만 들어가고 공기만 나오지 않아요. 습한 상태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소는 되게 높은 속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점막에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가습을 시켜서 산소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증류수병이에요. 여기에는 뭘 담아야 돼요? 증류수병이잖아요. 증류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까지 담아요?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증류수병에는 라인이 있어서 이 중간 정도까지 증류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틀었을 때 보글보글보글보글해요. 보글보글 물방울이 생겼다는 건 머름이 아니야. 산소가 가습한 상태로 산소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투여할 때 증류수병에 물방울이 생기는 건 가습이 되고 있다는 정상 상태인 거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자, 산소는 분당 10리터 아니에요. 비강으로 주는 거는요. 분당 2에서 6리터까지만 줄 수 있어요. 6리터 이상은 마스크로 줘야 돼요. 왜? 너무 높은 세기로 산소를 주다 보면 비강 점막이 다 손상되겠죠. 자, 4번. 산소 농도는 고농도의 산소 아니에요. 우리 산소요법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저농도의 23에서 44% 정도의 농도를 줄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5번. 환자에게 반자이를 취해줘요. 맞아요. 우리가 산소를 취해주는 환자는 호흡곤란 환자잖아요. 호흡곤란 환자한테 취해주는 체이 뭐예요? 반자이죠. 맞아요. 자,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게 하면 안 되겠죠. 콧구멍으로 산소가 들어가서 입으로 다 산소가 나오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산소를 주입하는. 그래서 입은 다물고 코로 숨 쉬라고 해야죠. 우리 여기에는 이제 시험 문제를 안 냈는데요. 증류수로 제가 이 그 선 가운데까지 이렇게 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넘어서까지 증류수를 채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증류수가요. 산소와 함께 여기로 환자한테 들어가 버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오버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선 밑에 쪽까지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요. 가습이 안 돼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가운데까지 증류수를 부어서 사용하는 거다. 92번 보시면 손끝, 입술, 발가락 등 신체의 말초 부위가 파란색을 띠는 청색증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거 2번이죠. 혈액 내 부적당한 가스 교환 때문이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그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파랗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청색증이 나타나는 건요. 이 심장에 가까운 부위 말고 이 말초 부위, 손끝, 발가락 끝, 입술부터 청색증이 나타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몸 전체로 이제 청색증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교환 때문이다. 그래서 가스교환이 뭐냐? 호흡을 말하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93번 보시면 상처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로 옳은 거 단백질, 비타민 C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욕창에서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간염 회복기 환자 식이요법에서도 배웠었죠. 뭔가 손상되어 있는 조직을 재생시키는 상처 회복을 시키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영양소가 뭐다? 단백질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뭐가 더 추가돼야 되냐? 면역력도 좀 보조를 해주고요. 세포막도 형성을 해주는 비타민 C도 같이 복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욕창 환자한테 드레싱을 하면서 이런 영양소를 같이 섭취해주면 욕창 부위가 엄청 빨리 낫죠. 94번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온 환자의 체위로 옳은 거. 반자의 파울러스 체위죠. 그래서 파울러스 체위를 해주는 거는 우리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 심호흡 기침을 해가지고 분비물을 많이 뱉어내주고 폐를 확장시켜서 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떤 체위를 취해줘야 될까요? 앙화의로 눕혀서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예방하는 거죠? 기도로 분비물이 흡인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환자한테 해주는 거는 반드시 눕혀서 고개만 옆으로 돌려줘서 분비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95번 보시면 염증의 증상에는 전신적 증상과 국소적 증상이 있다. 말 그대로 전신적 증상은요, 몸 전체에 나타난다. 국소적 증상은 한 부위에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는 전신적 증상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전신적 증상은 5번이 이제 전신적 증상인데 식욕결핍, 전신쇠약, 그냥 우울증, 무기력, 맥박수 증가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특징적이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국소적 증상은 4가지가 다 나타나요.
모든 환자들이요. 예, 거의 대부분의 모든 환자들이 국소적 증상은 염증 반응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염증의 국소 4대 증상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잘 지켜봐야 되니까. 4번이 정답이죠. 예. 만약에 수술을 했어요. 복부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부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위에 이 주위로 아이고 빨간색이 아니에요. 이렇게 빨개져요. 예, 발적이 나타나요. 발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환자가 뭔가 통증으로소해요. 눌러봤더니 다 단단해요. 종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열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국소 4대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열 발적, 부종 통증, 종창이라고도 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96번 보시면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 전달하면 못 알아듣겠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설명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2번 답을 요구하는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방금 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식사 뭐 드셨어요? 나 아침 먹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환자분들한테는 개방형 질문을 해야 돼요. 예, 아니요가 아닌 스스로 말할 수 있게. 근데 치매 환자만 폐쇄형 질문이죠.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자, 3번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멀리 떨어져 대화한다. 아니죠.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대화하는 대화 방법은 없죠. 자, 4번 항상 현실을 알려주어 과거는 회상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 치매 환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중 어떤 장애가 먼저 나타나나요? 초기에는 단기 기억 장애가 많이 나타나요. 최근에 게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중기 말기로 갈수록 나중에는 이제 장기 기억까지 다 없어져요. 과거의 기억까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이런 기억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5번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맞죠?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고 어린아이 대하듯 하면 안 돼요. 5번이 정답이네요. 치매 환자들도 그렇고요. 치매 환자들도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일상생활 자체도 안 되고 스스로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을 도와줄 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보다는 잔존 능력, 남아있는 능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97번 보시면 눈의 안약을 점적할 때 위치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네요. 하부 결막낭 중앙에 떨어뜨리거나 하부 결막낭의 외측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지점에 떨어뜨린 다음 비루관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지로 눈의 안쪽 내각을 30초에서 60초 정도 가볍게 눌러주는 거지요. 98번 보시면 정상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끼리 묶인 거 5번이네요. 우리 요소 그리고 크레아티닌 그리고 요산은 소변에서 검출되는 노폐물이에요. 자, 요소는 단백질의 대사산물이고요. 크레아티닌은 근육의 대사산물이고요. 요산은 핵산의 대사산물이에요. 그래서 노폐물로 소변에서 검출될 수 있어요. 단백질 포도당 검출되면 안 돼요. 요소 맞고요. 그리고 요소. 자, 그래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게 5번이 해당이 안 되네요. 99번 보시면 우리 몸에 수분이 정체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거 우리 몸에 체액이 쌓이니까 체중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혈압이 상승하고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종이 심한 사람들 체중을 매일 측정을 하죠. 체중 측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종이 심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트륨이나 수분을 제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분이 정체되고 부종이 심하고 혈압이 상승시키는 사람들한테 나트륨이나 수분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100번 보시면 급성 방광염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옳은 거 1번 보시면 질주의 염증이 심하다. 우리 어디에 지금 염증이 심해진 거예요? 방광의 염증이 심한 거죠. 예. 자, 2번 질 및 직장과의 거리가 짧아요. 예. 그래서 상행성 감염에 의해서 상행성 감염으로 인한 분변 오염으로 인해 생기는 게 가장 많다. 병원에서는. 왜냐하면 항문과 이 질과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을 닦아줄 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근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눕혀놓고 닦다 보면 이렇게 닦아요. 간병인분들이.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대장균이 요도로 들어가서 방광염까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성은 질과 항문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 요도의 길이가 누가 더 짧나요? 여자가 더 짧죠. 그래서 더 많이 일어나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요도의 길이가 여성은 몇 cm예요? 여자는 5cm, 남자는 18cm로 외우세요. 우리가 이 길이가 왜 이 길이로 외우라고 하냐면 도뇨관을 낄 때 도뇨관을 삽입하는 길이죠. 그래서 이걸로 외우시면 돼요. 자, 4번 임신 및 분만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죠. 상행성 감염으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항문과 이 요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거다. 자, 전립선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시고 설명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